안녕하세요. 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수면 이야기 시즌 3 오늘도 시작합니다. 와. 와, 네. 네. 오늘은 수면 중에 뒤척이고 많이 깨는 우리 아이 혹시 불안수면 장애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세종충남대병원 김은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네, 네, 저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소아신경 분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면을 전공을 했지만, 진짜 애기들 수면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네. 이렇게 애기들 키우면서 어떻게 더 잘 재울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김윤희 교수님 연구하셨던 그런 또 주제 이렇게 많이 깨는 아이들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게 아예 갓난아기 때 그러는 거 말고 그 이후로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가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애들 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도 저희 같이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일단은 그 소아 수면이 이제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PPT. 네. 네. 사실 이제 수면이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거는 요즘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겪게 되는 뭐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또는 무슨 이제 기억력이나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은 뭐 성인이나 소아에서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소아에서는 특히 이제 성장이랑 발달 측면에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잠을 잘 잤을 때 뭐 이런 점이 좋더라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잠을 잘 못 잤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증상들로 인해서 아, 수면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내가 잘 못 자고 잘 자고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네. 사실 수면 문제를 발견하는 게 부모님들의 어떤 관심이 없으면 사실 놓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에서도 이 수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한다 또 잠을 잘 잔다 건강한 수면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수면 시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면의 지속성 또는 수면의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 모두 다 이제 건강한 수면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이거를 관심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보다 이제 반대로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약간 뭐 걱정들을 또 이게 보통 이제 자녀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더 과하게 걱정하시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정상이다. 이제 정상 수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먼저 안내를 드리는 게 조금 본인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제 이 정도 자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게 좀 알려져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수면의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아직 수면 기능을 이제 적절하게 유지하는 뇌 기능 발달이 이제 미숙한 측면도 있겠고 또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에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잠을 많이 자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생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생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는 먹고 자고를 반복하니까 적어도 이제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 이제 잠을 자게 되고요. 이제 신생아기를 지나서 이제 영아기가 되면은 보통 10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는 주로 7, 8시간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사실 이런 수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인식이 사실은 강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유아기의 아이들도 한 7, 8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시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예, 너무 잠에 대해서 좀 네. 나라 전체적으로 맞아요. 되게 뭐라 그러지? 엄격하고 박하다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른 수면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이 수면 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생활 패턴을 물어보면서 이제 못 자는 이유 중에 자녀의 유무를 물어보고 자녀분의 자는 시간을 물어보면 그걸 되게 짧게 잡고 작게 아니면 더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로 필요한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자영업을 하신다 네네. 막 이러면은 뒤로 밀려 있는 엄마 아빠의 시간을 애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경우도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의 수면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네. 없기는 한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냥 성인과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하면 된다라고 사실 인식을 하시지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연령에서는 적어도 9시간, 10시간 이상 이제 수면을 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5세 미만에서는 또 만 5세 미만에서 낮잠 시간도 네, 되게 네네. 뇌 발달에 그게 낮잠과 밤잠의 좀 역할이 다르다고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예. 보통 이제 낮잠이 필요한 나이는 만 3세 정도로 만 3세. 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이제 그런 피로 회복과 예,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기능과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낮잠을 또 재워주시고 하는데 만 3세 이후에는 사실 낮잠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낮잠이 꼭 필요한 아이다 그러면 사실 밤 수면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어쨌든 연령에 따라서 아이가 낮에 피곤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이제 잠의 질, 네네. 지속성과 깊이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수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 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면의 질, 깊은 잠을 잘 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꿈수면, 비꿈수면은 대부분 잘들 아시는데 사실은 이제 비꿈수면 또는 영어로 뭐 비렘 수면이라고 할 때 이게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으로 또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면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주로 비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깊은 잠을 충분히 잘 자야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피로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면역이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이제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깊은 수면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수면 장애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수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렘 수면은 아이들의 뭐 인지나 뭐 정서, 행동 발달과도 굉장히 중요한 수면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 후반부의 수면 단계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잘 나타나게끔 이제 수면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뇌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가 아직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지속되거나 수면 단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수면 장애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정상 수면, 소아 정상 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소아 정상 수면의 특징 같은 거 아니면 소아 자체가 이렇다 이런 수면에 대한 특징 좀 말씀 주실까요? 뭐 일반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특히 이제 잠을 많이 자고 일찍 자고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는 특히나 더 많이 자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낮잠도 자야 되는 그런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은 이제 밤에 자주 깨죠. 그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 주기가 성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이제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이 이제 반복되면서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면 단계가 좀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막 심하게 울거나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잠꼬대하거나 이런 이제 사건 수면이 더 많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뇌 기능의 그런 수면 유지 기능이 아직 발달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서 생기는 특징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도 여러 가지 수면 장애나 그로 인한 이제 수면 부족의 증상들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소아의 정상 수면이 어떤지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부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부모님들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하실까봐 이 정도는 네. 정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우리 애랑 대충 이 정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네. 크게 이 뒤에 나올 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자꾸 깨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할 것 네. 같은데 이게 질환으로 넣으려면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네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사실 불안수면 장애라고 하는 이제 수면 질환인데요. 사실 이제 불안수면이라는 표현이 사실 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사실 의사 네.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주 흔하게 쓰는 한국어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네네. 이제 교수님 논문 보고 네네.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네네. 이제 내용을 하나 보면서 나 어릴 때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을 해서 요 자세한 얘기 들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불안수면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었는데 반대로 이제 영어식 표현, 레스트레스 슬립은 굉장히 많이 쓰는 사실 표현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흔한 수면 증상이고, 네. 근데 이 불안수면 장애라는 게 새로운 질환의 개념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불안수면이라고 표현을 네. 했던 거고,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굉장히 흔한 사실 수면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면 중에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안정이 잘 유지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또 깨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불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이렇게 어떤 딱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딱딱 가야 되는데 네네. 요게 이렇게 불안하게 간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네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수면 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 주로는 좀 큰 움직임 위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그러면 네네.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사실 이 영상은 저희 환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보였던 영상인데 조금 빠른 화면으로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막 발도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자세가 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자주 변하고 그리고 머리 위치가 계속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에 잘 때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뭐 뱅글뱅글 돌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근데 요런 사실 움직임은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 정도는 우리 애도 약간 네네. 이러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특히 아이들은 훨씬 더 이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잘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지 뭘 이런 이상한 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수면의 질이 너무 저하될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다음날 생활하는데도 뭔가 지장이 있을 때,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증상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화면을. 근데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저 아직까지 네.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이 정도는 불안 수면으로 이제 친다. 그런 기준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는
사실 선생님도 뭐 수면 환자 연구해 보셨겠지만 이 레스틀리스 슬립이라는 증상 자체는 대부분 주관적인 네, 그렇죠. 증상으로 네. 어쨌든 보통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검사로 우리가 뭐 수면다원 검사를 할 때 뭐 자세의 잦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신체적인 그런 많은 움직임으로 사실 진단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증상을 진단하는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 주로는 또는 많다 적다 이 정도로 보통은 그동안은 사실 이해를 해왔고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불안수면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네. 필요하니까 네.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되게 설명을 아까 드릴게요. 그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면서 불안에 휩싸였어요. 누군가의 나도 저 정도는 모습과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정말 저도 그래요.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음. 약간 이제 원인을 먼저 좀 네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레스틀리스 슬립은 많은 수면 장애에서 굉장히 흔한 수면 증상이거든요. 많이 뒤척이고 깨는 거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우리가 잘 아는 뭐 심한 코골이라든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호흡 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수면 증상이죠. 이게 숨을 잘 못 쉬거나 불편하니까 깨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이제 주기사지 운동 장애처럼 뭔가 이렇게 잘 때 감각이 불편하거나 이제 나도 모르게 또 다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뒤척임이 당연히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갈이 환자분들도 각성이 생기면서 그럴 수 있고 또 사건 수면처럼 자다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당연히 또 이런 뒤척임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을 되게 다 아우르는 진단명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상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 수면 증상이 굉장히 많은 수면 장애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 있는 아이들이 또 밤에 이제 막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또 깨면서 뒤척여서 또 많이 동반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두통 환자분들이나 또 뇌전증 환자분들도 수면에 문제가 같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여러 정신과적 질환에서도 이런 불안 수면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에서 많이 뒤척이는지를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뇌전증 같은 경우는 또 약물 자체가 수면에도 맞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잘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진단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수면 질환에 되게 포괄하는 어떤 증상으로서의 그 표현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게 되게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제시된 그런 이제 질환 개념인데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불안 수면 증상이 워낙 여러 수면 장애에서 흔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수면 장애의 2차적인 증상이겠지라고 사실 그동안은 대부분 이해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에서 이제 수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별다른 다른 수면 장애가 없는데도 이렇게 뒤척임이 많더라라는 그런 이제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뭐 다른 수면 호흡 증후군 장애라든지 이런 다른 수면 관련 운동 장애가 없는데도 이렇게 뒤척임이 많구나라는 그런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의 특정 질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인식으로 이제 불안 수면 장애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배제 진단 같이 생각할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증상은 일으키고 이런 유난히 식으로 뒤척이는 애들이 있더라.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다음 슬라이드가 그 말씀하신 연구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 연구 그룹에서 이 뭐 영어로는 RSD, 뭐 레스틀리스 슬립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 불안 수면 장애가 하나의 새로운 진단명으로 특히 이제 소아 수면에서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 수면 장애가 굉장히 여러 종류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이 불안수면 장애는 이 수면 관련 운동 장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그동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수면 관련 운동 장애는 이제 수면 관련 율동적 운동 장애나 주기사지 운동 장애나 하지불안 증후군, 뭐 이갈이 등이 있는데 이렇게 2020년도에 불안수면 장애라는 게 이제 새로 포함됐다. 진짜 이렇게 2020년이면 엄청 될 것 최근이네요.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회색으로 된 그 글씨들은 더 큰 카테고리고 그쵸? 예, 예, 그 수면 네네. 관련 운동 장애의 하위 분류로서 네네, 불안수면 장애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앞에 말씀 주신 그런 동반되는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이갈이나 주기사지 운동 장애랑은 좀 구분되는 네, 맞습니다. 다른 병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네. 이제 이거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네. 알고 보니까 이게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있었다. 따로 네. 진단명을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됐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궁금했던 이 네, 불안수면 장애 임상적 특징 요거 네네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되게 안심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거나.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불안수면 증상이겠죠. 그래서 수면 중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 주로는 큰 신체 부위, 뭐 예를 들면 머리나 몸통이나 팔다리, 주로 이런 대근육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제 경우로 이제 진단이 되겠고요. 이 불안수면 장애의 특징은 이게 렘수면이든 비렘수면이든 깊은 수면이든 얕은 수면이든 관계없이 모든 수면 단계에서 고르게 다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래요. 이 완전 네. 시험 문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수면 운동 장애랑 좀 구분이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표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이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잔다라든지 아침에 보면 이제 잠자리가 매우 흐트러져 있다라든지 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잔다라든지 또 이제 침대에서 자주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표현들로 보통 증상이 이제 표현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증상은 이런 이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서 이제 수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이가 많이 피곤해하고 낮에 졸려하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행동 산만하고 그리고 주의력이 좀 결핍되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진단이 혼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나 어떤 정서상의 어떤 불안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면서 많이 뒤척일 때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불면 증상인지 아니면 어떤 운동장애 증상인지인데 이 불안수면 장애 환자들에서는 수면 개시에 어려움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면 장애랑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치 하지불안 증후군과 사실 되게 겹칠 것 같은데 실제 이 환자분들에서는 이 다리 감각에 불편한 증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구분되는 질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렇게 초반에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른 질환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원인 결과 관계로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질병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네.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수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불안수면 증상을 보이는 한 300명 정도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원인을 분석을 300명. 해봤대요. 네. 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네, 있는 소아 연구인데 300명은 모으기 힘들죠. 네네. 근데 보시면은 사실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나 이제 코골이처럼 이제 수면 관련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이 불안 수면이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거의 한 70%에 가까운 숫자니까 사실 실제 아이들이 자면서 많이 뒤척이고 움직인다 하면 사실 대부분은 이 수면 관련 호흡 장애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사건 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목류병이나 잠꼬대나 야경증 같이 이제 자면서 어쨌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또 한 13% 정도 있었고 보시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도 한 10% 주기사지 운동장애도 한 10% 정도.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인 게 이 불안수면 장애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안수면 장애가 생각보다는 꽤 많더라라는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준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면 장애가 7.3%이니까 사실 불면 장애만큼
이렇게 꽤 많은 오, 거죠. 상당히 소아청소년에서.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서 저의 불안감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저 점점 임상적 특징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네네. 저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여기에 네네네네. 드는지 안 드는지 다 각자 펜과 종이를 들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안 수면 장애는 어쨌든 이 8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6세에서 18세 소아 청소년에서 이제 진단이 되는 네. 그 소아 수면 장애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진단되는 병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쵸. 네. 그리고 6세 미만은 사실 아이들이 워낙 이제 많이 뒤척이기도 하고 이게 불면 증상인지 이런 불안 수면인지 사실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요 나이 기준이 이제 6에서 18세로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8가지 기준을 보시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증상적인 특징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4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객관적인 어쨌든 기준이 되니까 이제 비디오 수면다원 검사에서 아이가 이제 시간당 5번 이상 크게 뒤척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진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증상이 이제 주 3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일상 생활에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다른 수면 장애나 이제 의학적인 문제 또는 뭐 약물에 의한 어떤 부작용 증상이 아닌 경우라고 확인이 돼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쵸. 어쩌다 한 네. 번씩 이런 애들은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럼, 제가 조금 요거 헷갈려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여기 8번 기준에 보면은 다른 수면장애나 의학적인 문제, 약물에 의한 증상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네네. 기준이 8번 기준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원인이 되는 거에 네네네. 이제 다른 병이 있으면서 이제 이 증상이 심하면 이 증상이 배제가 돼야 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같이 진단이 됐다. 그럼 얘는 이제 불안 수면 증상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그쵸. 거다. 이렇게 이차적인 하면서 증상으로. 8번에 의해서 그냥 그 진단에선 빠지는 거죠. 네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사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실제 저도 이제 최근에 봤던 환자가 아이가 이제 많이 뒤척이고 실제 뭐 아데노이드 편도 비대도 있고 그래서 많이 뒤척인다고 해서 뭐 당연히 수면 무호흡 때문에 그랬겠거니 하고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검사를 하니까 무호흡은 사실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엄청 많이 뒤척이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뭐 수면 무호흡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도 사실 있었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아주 명쾌하게 사실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수면 무호흡 진단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수면 무호흡 지수를 잡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면 무호흡 지수가 이제 뭐 지금 정해진 게 있지만 뭐 55, 30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내는 방법 자체가 이제 지속 시간이나 뭐 아니면은 산소포가 더 떨어지는 거에 못 미치면 사실은 거기서 또 점수가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막 그 말씀하신 환자 같이 그런 아데노이드도 있고 막 이런 분명히 아마 이것 때문에 그게 나타났을 거라고 심증은 있지만 그쵸. 네. 이게 이제 숫자로 언더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수면 무호흡 지수를 우리가 재검토를 그렇게 내는 게 정말 우리의 진단에 도움이 되나를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네네. 듣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환자분들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서 네. 네네. 앞으로 좀 돌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진단 기준은 되게 뭔가 좀 간단하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네. 것처럼 사실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사실 좀 어렵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또 제일 큰 난관은 이 수면다원 검사예요. 사실 뭐 좀 큰 아이들은 사실 어느 정도 협조가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라든지 아니면 저학년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장비를 붙이고 사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수면을 굉장히 방해하면서 그쵸, 못 그쵸. 자게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른에서도 이제 퍼스트 나잇 이펙트라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거 네. 붙이고 자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음. 결과가 평소랑 그쵸. 다르게 나오는데 애들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불안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이제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수면다운 검사를 했을 때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수면 중에 이렇게 큰 어떤 유발 요인이나 상관 요인 없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런 소견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희가 진단을 얘기할 때 음. 아까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그다음에 동반이 되는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병이 딱 하나가 아니라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이 일어나거나 묶여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은 음. 진단 기준에서 이제 3일, 3개월 여기서 네, 저는 네. 사실 확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음.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는 다른 질환하고 이제 구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음. 좀 알려주시면 또 다른 이제 여러 엄마 아빠들의 불안감을 많이 달래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뭐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제일 이제 감별해야 되는 질환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이런 수면 무호흡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증상이 다른 군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수면 관련 운동 장애들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실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수면 장애인데 보통 이제 잠들기 초반에 이렇게 막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면서 막 다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되고 불쾌한 그런 감각들을 이제 느끼는 이제 수면 장애여서 사실 이런 감각의 이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기사지 운동 장애는 이제 주로 이제 수면 중에 이렇게 반복적인 특히 이제 발목의 움직임, 발등의 움직임으로 주로 나타나니까 이제 큰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이 불안 수면 장애하고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면 관련 율동적 운동 장애라는 게 참 말이 좀 복잡한데 어렵다. 이제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5세 미만 아이들이 막 잠들려고 할 때 막 머리 이제 좌우로 앞 이렇게 위아래로 막 흔드는 증상이 약간 잠투정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수면 관련 율동적 운동 장애라고 저 하는데 약간 상상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아이는 수면 관련 율동적 운동 장애입니다라고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명 얘기해주면 엄마 아빠들 뭐라고요? 잠투정이요 이러면 또 좀 쉽게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잠들 때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 오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연령이 5세 미만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불안 수면 장애랑은 좀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갈이를 하면서 이제 각성 때문에 뒤척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이갈이는 보통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전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갈이가 어떤 이제 선행되면서 이제 뒤척임이나 각성이 생기는지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소아에서는 이런 수면과 관련된 경련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하면서 이제 드물지만 경련인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막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막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강직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으로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수면 다운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뇌파에서 확실히 이제 경련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소아환자 많이 보시니까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주기사지 운동 장애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뭐 주기사지 운동장애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워낙 움직임이 그쵸. 작기도 하고 아주 막 어린 아기들이 움직이는 거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주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게 더 많기는 한데 아기 때 저걸 병이라고 인식하진 쉽진 않긴 하겠네요.
근데 검사해 보면 사실은 동반되는 네, 경우도 그죠, 많고, 그죠. 예, 네. 예, 그렇긴 그러니까 이게 하죠. 호소하는 네. 거랑 또 발견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요거 교수님 이제 논문 보고 이렇게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봤던 거는 저는 좀 놀랐던 게 이게 어떤 발병 기전이나 네, 이렇게 네네. 뭔가 생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왜 이런 불안수면 장애가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한 사실 기전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해되는 세 가지 가설은 이제 철분 결핍이 있을 때 네. 이런 불안수면 장애가 생긴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불안수면 장애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환자군에서 이제 페리틴이라고 하는 이제 저장철 수치가 실제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2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네. 예, 수치가 좀 낮은 게 특징이었고 또 이 환자들에서 철분 보충을 했더니 확실히 증상이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철분 결핍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이 주기사지 운동장애랑 굉장히 유사한 기전이잖아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철분이 이제 도파민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보조인자니까 사실은 이제 철분이 결핍됐을 때 우리가 수면 중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원래 도파민성 억제 경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그게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걸로 이제 가장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수면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이제 수면 단계가 이제 너무 자주 이제 변화가 생기거나 뭐 아니면 이제 수면 중에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어쨌든 몸이 갑자기 이제 긴장되면서 깨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하지불안 증후군의 기전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보통 하지불안 증후군 여기 이제 페리틴 수치 한 50 마이크로 네네. 퍼 리터로 보는데 그거보다 더 낮고 네네. 증상은 또 전혀 비슷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어릴 때 이런 걸 이게 이제 소아에서만 진단되는 병이니까 이런 걸 진단받았던 사람들의 장기 예후가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 이 네네. 병이 알려진 게 지금 5년밖에 안 돼가지고 맞아요.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뭐 소아과랑 신경과랑 같이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질환이 있으신 환자들을 어릴 때 예를 들면 이런 증상이 있으셨는지를 또 역으로 좀 물어봐서 네네네. 코릴레이션을 시킬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연구도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했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네. 발병 기전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니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철분 결핍이 어쨌든 원인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철분 보충을 해서 이제 대부분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청 페리틴 수치를 이제 50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이제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 철분제든 이제 주사 철분제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데 뭐 하지불안 증후군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런 철분 보충을 하면 한 달 내로 증상은 많이들 그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유지하고 또 이제 페리틴 수치의 어떤 변화나 또 증상을 보면서 더 치료를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구나 주사나 이제 뭐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주사 철분제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저 경구철분제 지금 알려주신 저 제제는 네네네. 저희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그 BBB라고 불리는 네네네. 뇌랑 혈관 장벽을 네네. 통과할 수 있는 경구 제제인가요? 네네네. 네네. 아. 물론 이제 얼마큼 통과하는지는 네.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제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랑 거의 같은 치료 지침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구 치료제들이 이제 종류가 사실 철분제들이 맞아요.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예, 네. 대부분은 경구 철분제는 그 말씀드린 그 혈액내 장벽을 통과를 못해서 안 못하죠. 쓰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데 요거는 이제 통과를 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경우인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수면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사실 70%는 사실 수면 관련 이제 호흡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아이들이 많이 뒤척이고 잘 못 자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수면 관련 호흡 장애가 뭔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압기 쓰시는 분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수면 관련 호흡 장애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코골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수면 중에 갑자기 컥 하면서 이제 그쵸. 무호흡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하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아이들이 코 고는 것도 사실 부모님들이 그냥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막 많은데 웃으면서 저 아빠랑 똑같네. 아니지 엄마 닮았지 뭐 네. 이러면서. 근데 뭐 코 고는 것 자체는 뭐 그게 뭐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코를 골면서 아이가 이제 많이 뒤척이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거나 잘 때 막 땀 많이 흘리고 고개 뒤로 많이 젖히고 이런 사실 증상이 있다면 분명히 아이가 수면 중에 호흡이 불편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네. 지금 그럼, 갈치의 추억님이 네네. 질문 주신 내용이 요거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소아들도 과체 중이면 수면 무호흡 같은 게 생기나요? 예,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되면 사실 목 주변에 이제 연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쨌든 호흡과 관련된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도 비만이 굉장히 강력한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큰 아이들에서 이제 주로 이런 호흡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뭐 육안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아이들도 물론 있고, 저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여전히 이제 잘 때 호흡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아데노이드 편도비대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수면 호흡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을 벌리고 자면서 말라서 더 그쵸? 그런 게 잘 생기는 맞습니다. 입안이 건가요? 건조해지면 이제 네. 냄새도 많이 나지만 이게 점점 염증 반응들도 더 심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소아청소년 아이들 중에 이렇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코나 이제 구강 내에 공간이 좀 좁은 형태가 있는 진짜.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히 좀 턱이 작은 아이들이나 이제 만성적인 비염이나 충농증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좀 위아래로 기러져로. 길고 좌우가 좁은 그런 얼굴형이거나 또 이제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저작 기능이 사실은 충분히 잘 안 되면서 이렇게 턱 발달이 안 돼서 이 구강 내에 공간이 좁아서 이런 호흡 장애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이 우리 아이에게 있는지를 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씀 주신 그런 요 위험 요인 중에 네네. 소아에서 제일 흔한 거는 어떤 건가요? 뭐 아데노이드 편도비대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염, 부비동염이 같이 있는 친구도 많고 또 비만인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막 두세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아기 때 그러면 주로 딱 이거 우리 애가 숨 못 쉬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기 때는 증상이 사실은 이제 영아기 때는 주로 아기가 자주 깬다. 엄청 울어서 엄마 아빠도 이제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될 정도로 아이가 잠드는 게 또 힘들고. 그럼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오시고 그쵸. 아기는 수학하러 가고. 어머니 아버님이 매우 피곤하고 힘드신 이제 모습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리고 잘 때 이제 호흡 소리가 좀 거칠다든지 갑자기 뭐 자다가 컥 하면서 깰 때가 있다든지 이제 입 벌리고 자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거나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수면 호흡 장애를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령기 때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앞에 보이셨던 그런 증상도 물론 나타나지만 자다가 깨서 막 야경증이나 잠꼬대가 심하거나 목류병이
좀 많아지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호흡이 불편해지면서 증상. 더 증가하게 되고 네. 또 아이가 6세 이후에도 이제 소변을 잘 못 가릴 때 밤에 아. 그런 경우도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를 또 많이 가는 아이. 네. 애기 그 음. 뭐지 소변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비뇨기과 문제도 네네네. 같이 체크해봐야 되니까 꼭 네네네. 소아과를 이런 경우에는 네네. 꼭 한번 가야겠네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고 네. 또 잘 때 입 벌리고 자니까 침 많이 흘리는 아이들도 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 냄새 심한 아이들도 한번 의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낮에 아이들이 어쨌든 낮에도 입 벌리고 지내는 아이들은 거의 코가 많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처럼 의심되는 증상들,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 이제 과잉 행동이 있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어쨌든 행동도 되게 이제 공격적이거나 이제 감정 조절도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또 이제 아데노이드 편도 비대가 있는 친구들이 이게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되게 부정확한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좁으니까 어렸을 때 잘 못 먹고 큰 거 못 삼키는 아이들도 있어서 키나 이런 그렇죠. 거에도 성장에도 다. 영향을 주고 네. 또 밤사이에 계속 호흡이 안 좋은 상태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아파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도 한 번쯤 의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이게 수면호흡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소아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 부진, 성장 지연, 또 비만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또 이런 심혈관계 문제들까지 다 생길 수가 있고, 뭐 검사는 사실 이제 수면다원 검사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고 뭐 치료는 어떤 원인과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또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체중 감량이 좀 어렵죠. 소아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허용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체중 감량 자체는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이제 식단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어쨌든 이런 그 불안 수면 증상이 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아까 사건 수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좀 멍하게 있다가 다시 잠들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잠꼬대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 수면은 이제 성장기 아이들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면 증상이거든요. 뇌가 기능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뇌의 일부는 깨어 있고 일부는 잠든 상태가 되면서 이런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가족력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커가면서 좋아지니까 사실 뭐 치료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좀 심해지는 이유는 조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일과가 좀 불규칙하고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수면 환경이 안 좋거나 뭐 열나거나 앞에 보여드렸던 수면 호흡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이런 사건 수면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건 아니지만 이게 주 2회 이상으로 좀 자주 증상이 있거나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해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또 행동이 조금 되게 비전형적이어서 뭔가 좀 경련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거나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목류병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막 큰일이죠. 창문 열고 고층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또 다른 수면 장애가 좀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좀 적극적인 그런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네네 다 다 말씀드린 것 말씀 주신 같아요. 거고. 네네. 저희 그 질문 2개만 받아볼까요? 네네. 네. 고준철님이 아이들이 쇼츠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언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사실 영상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수면에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렇게 빗자극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뇌가 계속 각성을 하게 되니까 그쵸. 어쨌든 늦은 저녁 시간에는 뭐 영상 시청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정님이 소화 불면증이 있으면 키 성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나요? 물어보셨는데. 네네. 일단 뭐 불면증이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잠이 처음에 안 드는 것도 불면증이고 이게 잠이 들고 나서 자주 깨는 것도 사실 불면증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단계 중에서 이제 깊은 수면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단계의 깊은 수면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잠들 때는 힘들어도 네. 중간에 깊은 수면을 잘 자면 사실은 그렇죠. 네, 성장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깊은 수면을 잘 못하고 중간중간 자주 깨는 불면장애면 성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 수면 시작이 잘 안 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맞아요. 방법으로 네, 좀 네, 예를 네, 들면 아까 그 앞선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빛노출 같은 거나 아니면 온도 이런 걸로 네네. 이렇게 되게 딱 그 한두 가지만 딱 바꿔주면 또 금방 해결이 좋아질 되기도 수 해서 있고요. 네네.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좀 교정을 해보고 밤에 그냥 쭉 잘 자고 낮에 크게 피로해하지 않으면 또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네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